안녕하세요. 행복이 가진 돈의 양과 무조건 비례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적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돈에 너무 마음을 의존했다간 사람은 돈의 주인이 아닌 돈에 홀린 숙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숙주가 된 사람의 삶 또한 대부분 행복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 사연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돈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과거 일이 되어버린 그때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형편이 좀 어려운 집에서 자랐어요. 가난했던 저희 부모님은 어렵게 신혼을 시작하셨고, 아빤 공장 일을, 또 엄만 좌판에서 야채를 조금씩 팔며 힘들게 저와 두 여동생을 키워주셨죠. 엄마가 다른 일보다 상대적으로 벌이가 적었던 자판 장사를 하셨던 건 엄마의 몸이 남들과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엄만 한쪽 팔이 어깨부터 기형인 선천적 장애인이셨거든요. 하지만 인품만은 너무 다정하고 훌륭하셨기에 우리는 엄마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엄마, 동생들 숙제는 제가 봐줄 테니까 엄만 좀 쉬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기특한 큰딸. 그리고 저기 진아야, 너 이거 좀 입어봐. 이제 너도 제법 덩치가 커져서 새 옷이 필요하잖니. 네 언니가 입던 옷인데 엄마가 다 깨끗이 수선해놨어. 우와, 역시 우리 엄마 재봉틀 솜씨 최고라니까요. 완전 새 옷 같아요. 언니, 언니가 입을 때보다 지금 상태가 더 멋진 것 같지? 저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제 동생들은 정말 착했습니다. 집이 어려워 동생들은 대부분 제 옷을 물려 입어야 했는데요. 창피하고 싫을 법도 하건만 동생들은 한 번도 부모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적도 없었어요. 물론 제게도 마찬가지였죠. 언니라고 마음 편하겠어. 그리고 우리도 다 알아. 언니가 우리한테 미안해서 최대한 새 옷은 잘 입지도 않고 한두 벌로만 돌려 입고 다닌 거. 고마워. 그리고 다른 집 애들은 자매끼리 서로 옷을 뺏어 입기도 한다는데 우리랑 별다를 바 없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언니가 조금이나마 덜 미안해진다. 고마워, 진아야. 고맙긴. 나야말로 항상 언니한테 고맙지. 특히 가장 심성이 고왔던 둘째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가끔은 언니인 제가 오히려 의지했을 정도로 의젓하기도 했죠. 우리 세 자매는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워낙 공부에 뜻이 없었던 막내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전 운 좋게도 서울의 명문대, 둘째도 인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답니다. 이후 전 대기업에 입사했고 둘째는 평범한 직장을, 막내는 자영업을 하며 부모님께 키워주신 은혜를 갚아나갔죠.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의 펀드 매니저로 당시 저보다 연봉을 많이 받던 능력자였습니다. 물론 남편 직업 특성상 편차가 좀 있긴 했지만 남편은 나중에 저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진짜 잘 벌 땐 월에 1000에서 2000, 최고로는 3000까지 벌 정도로 정말 돈을 잘 벌었죠. 그건 전부 남편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 그 성실함이 참 멋지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결혼 전 한두 번 인사드렸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도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들 같아 저는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거예요. 우리도 처음엔 숟가락만 들고 시작했다. 성인이 된 순간부터 자기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알지? 어느덧 그래도 형편이 평범해졌던 친정과 달리 시댁은 꽤 넉넉하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긴 했지만 시부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또 시부모님은 낡긴 했지만 작은 건물도 2채 가지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 2개의 건물 중 하나에서 오랫동안 낡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주로 그곳의 상주에 있지 않고 직원을 쓰긴 했지만요.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선 좀 구두쇠 같은 분들이었기에 우리의 결혼 자금을 도와주진 않으셨죠. 난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게 너무 서운해. 두 분은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옷도 신발도 다 명품만 사시거든. 근데 나랑 내 동생한텐 진짜 최소한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 대학 등록금 있지? 그것도 부모님이 다 내주긴 하셨는데 우리한테 이자까지 전부 돌려받으셨다니까? 그래도 결혼할 땐 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한 푼도 안 주시네. 우리 둘이 모은 돈 합해도 적진 않잖아. 부모님 돈은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저는 별 생각 없었건만 남편은 그런 자신의 부모님에게 서운해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게 2천만 원을 보태주셨죠. 나중에 동생들에게도 똑같이 보태주려고 미리미리 힘들게 모아둔 돈이라면서요. 그런 친정 부모님과 비교되어 남편은 더욱 시부모님에게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남편도 저도 벌이가 좋아 모아둔 돈이 적진 않았기에 우린 대출을 껴서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도 혼자 따로 나가 살던 시누이와도 막 허물 없이는 아니어도 적당히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뒤엔 딸도 하나 낳으며 남편과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갔죠.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 중엔 딱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너무 컸던 남편의 씀씀이었습니다. 당신 차 키가 왜 달라? 설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차 바꿨어? 어, 당신한테 말하면 또 못 사게 할까봐 그냥 알아서 바꿨어. 이번에 나온 신차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너무 욕심나더라고. 뭐? 당신 나랑 결혼하기 직전에 차 바꿨었잖아. 그것도 아직 새 거 같은데 벌써 차를 바꿔? 당신 저번엔 겁도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끊어오질 않나? 술을 사오기만 하면 몇십, 몇백짜리 사오질 않나? 왜 그렇게 씀씀이가 무서워? 아무리 우리 벌이가 좋은 편이라고 해도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해야지. 버는 족족 그렇게 다 쓰면 나중엔 우리 절반 버는 사람들보다 힘들어질 거라고. 내가 대체 몇 번을 잔소리해? 아이, 진짜. 내가 카드 긁고 내가 번 돈으로 갚겠다는데 왜 그렇게 참견이야? 내가 나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려고 힘들게 돈 버는 건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건 월권이야. 난 평생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모습만 보고 자라서 나도 성공하면 이렇게 살고 싶었단 말이야. 당신하고 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지 내가 틀린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매번 잔소리야? 남편은 돈을 잘 벌었다지만 씀씀이가 신혼 초부터 너무 과하더군요. 연애 시절엔 제가 명품을 잘 모르기도 했으니 그 소비 습관을 잘 몰랐었는데 결혼한 뒤 같이 돈 관리를 하다 보니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새 옷이 수두룩한데도 또 새 명품 옷을 잔뜩 사오질 않나. 갑자기 비싼 외제차로 멀쩡한 차를 바꿔오질 않나. 저는 골프 회원권이 그렇게 비싼 건지도 처음 알았어요. 평소 검소하게 살았던 저로선 정말 손이 덜덜 떨렸죠. 남편은 남편대로 절약하는 습관이 있던 절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리곤 계속 자기가 번 돈을 운운하기에 치사하고 더러워서 결국 우린 돈 관리를 따로 하기로 했어요. 생활비만 각출하며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 소비에 마음을 비우니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 거기까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또 도드라진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자기 자신에겐 돈을 대인배처럼 쓰면서 아이를 위해 쓰는 돈은 구두쇠처럼 아까워했다는 거죠. 당신 생활비 카드로 쓴 내역 중에 이거 뭐야? 이거 저번에 세빈이 생일 파티 해줄 때 산 케이크인데? 뭐? 무슨 케이크가 이렇게 비싸? 애가 아직 4살인데 맛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당신 입에 칼칼 들이붓는 술값엔 몇십 몇백을 안 아끼면서 고작 당신 딸 생일 케이크엔 4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게 아직 어린애들 먹기에도 괜찮은 성분으로 만든 거라길래 내가 좀 샀다. 어쩔래?
남편은 애가 먹는 거, 입는 거, 배우는 거, 그 모든 것에 들어가는 지출 내역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래도 애가 아주 어릴 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니 저도 남편에게 점점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보니 남편은 자기는 원 없이 사치하며 자식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이 딱 시부모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엄마, 아빠, 나중에 아프고 병들면 나한테 수발들라고 하지 마. 알았지? 엄마랑 아빠도 나한테 해준 거 없으니까 나한테도 뭐 바라면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 어이구, 저 말하는 것 좀 봐. 누굴 닮아서 애가 저리 정이 없는지 원. 남편보다도 시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쌓였던 신우인.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했습니다. 신우의 성격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효도하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와는 생일 때마다 기프티콘을 주고받기도 하고 꼬박꼬박 절 존중해줬기에 나쁘지 않은 사이로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시부모님은 남편 생일이든 저희 딸의 생일이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군요. 손녀인 우리 딸도 볼 때만 좀 예뻐했을 뿐 딱히 뭔가를 해준 적은 없으셨던 거죠. 오히려 친정 부모님께선 이런 선물 저런 선물을 다 해주신 반면 말입니다. 그거야 부모라고 자식 손주에게 뭐든 다 퍼줘야 하는 건 아니니 좀 서운하다고 생각하긴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점점 편해져서 본심이 튀어나온 건지 한 번씩 두 분이 우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세빈이 선물로 그 비싸다는 유아용 전동차를 사주셨다고? 작년엔 동화책 전집을 사주셨다더니 그렇게 돈을 펑펑 쓰시면 노후 자금은 남아있으시다니. 손주 사랑도 좋지만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셔야 할 텐데. 네? 수준이라니요, 어머님. 단어 선택이 좀 그런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 수준이 어때서 애 선물도 못 사주신다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굳이 그런 거로 꼬투리를 잡니? 두 분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신데 무리하시는 걸까 봐 그런 거지. 원래 없는 사람들이 과소비를 그렇게 하기도 한다던데. 어머님 전부터 은근슬쩍 저희 부모님 무시하시던데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 지금은 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도 않으시고요. 손주 장난감 좀 사준다고 노후가 흔들리거나 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고 계셨다면 애초에 손주한테 뭘 선물해줬다는 말을 듣고 수준이니 노후 자금이니 하는 말은 못 하셨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무례한 말은 더더욱이요. 어머, 이해. 너 지금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거니? 죄송해요. 근데 부모님 관련된 일이다 보니 제가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 부모님께 불효하는 기분이라서요. 그리고 꼭 형편이 되어야만 선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작 형편이 되는 어머님, 아버님은 저희 딸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요. 듣다 못한 전 참지 못하고 몇 번은 입바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몇 번 그렇게 정색을 하고 받아치니 시부모는 똥 씹은 표정이 되긴 했지만 이후부턴 그런 말을 더 이상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로 시부모를 아예 안 보고 살거나 남편과 이혼을 하긴 힘들어 저는 다 내가 선택한 팔자다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또 좋은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7년 뒤 친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첫째 제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하늘은 꼭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다더니 그 젊고 착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언니, 이제 나 어떻게 살아? 우리 남편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고. 제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둘째 막내보다 한 해 뒤에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부는 몸이 불편하신 엄마를 걱정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고작 결혼한 지 4년 만에
동생과 조카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특히 제부를 많이 아꼈던 저희 부모님은 제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계속 절규하셨죠. 나 이제 괜찮아, 언니.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힘내야지. 엄마 아빠도 더 걱정시켜드리면 안 되잖아. 그동안 나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 명아야, 너한테도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제부를 보낸 뒤 저도 막내도 둘째를 챙기기 위해 친정에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 다행히 둘째는 함께 살던 부모님과 조카를 위해서라도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부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부터 우리 세 자매 인생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요즘 네 시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결국 내 여관 건물도 내놨다. 어차피 워낙 낡은 데라 손님도 거의 안 오니 이참에 팔아치워버리려고. 애미 네 큰동생이 부동산 한다고 했지? 네 동생한테도 말 좀 해줘. 좀 팔아달라고. 그해 초 시모는 제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시모가 운영하던 여관 건물을 둘째 부동산에도 내놔달라고요. 둘째는 결혼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당시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들어보니 급속도로 어려워진 시부의 사업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건물 하나는 팔아버린 뒤더라고요. 그런데 둘째는 시모의 여관에 대해 좀 알아보더니 투자 가치가 있는 곳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시장 조사를 좀 해봤는데 거기 잘만 꾸며놓으면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숙박업소를 계속해도 될 것 같던데? 물론 워낙 낡은 데라 큰돈 들여서 싹 뜯어고치긴 해야겠지만 언니 모든 사업은 타이밍인 거 알지? 언니 애엄마라고 회사에서 은근히 눈치 주면서 승진도 안 시켜주려고 한다며. 그럼 만일을 대비해서 다른 돈벌이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우리 막내랑도 상의해보고 셋이 돈 모아서 거기서 숙박업소 사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둘째는 시모의 그 여관 건물을 우리가 인수해 내 외부를 싹 고친 뒤 숙박업소 사업을 해보자고 권한 거예요. 저도 이래저래 조사해보니 정말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아 우린 당시 과일 장사라던 막내 내외와 상의한 후 시모의 건물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자매끼리 사업을 해보기로 한 거죠. 우리 세 자매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끌어모았고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또 둘째가 자기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보태며 우린 그렇게 가진 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뭐? 어머니 여관을 인수하겠다고? 어, 그래도 당신하고 상의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돈 관리는 따라하고 있었어도 우린 부부잖아.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출은 내 벌이로 알아서 갚을게. 나 회사는 안 그만둘 거거든. 그래, 해. 실패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뭐. 여자들끼리 사업? 걱정이다, 걱정이야. 근데 이거 명심해. 난 나한테 피해가 오는 순간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 돈은 당신 돈, 내 돈은 오롯이 내 돈. 알지? 그냥 좀 잘해보라고 응원해주면 되지.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당신 예전에 안 그랬으면서 어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사람이 재수탱이가 없어져? 재수탱이? 그래, 재수탱이. 회사 가선 그런 짜증나는 말 하지도 못할 거면서. 어쩜 당신은 자기 가족한테 제일 못하니? 그래, 당신도 잊지 마. 당신 돈은 당신 돈, 내 돈은 내 돈이라는 거. 나 잘 됐을 때 군침 흘리기만 해봐. 내 벌이가 얼만데 그깟 여관 장사에 관심 있겠어? 참 걱정도 팔자다. 그래도 대출도 끼고 큰 돈도 들어가는 일이니 전 남편과 상의를 먼저 했었는데요. 하는 말이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 그날도 크게 다퉜답니다. 막내 제부는 막내에게 있는 응원, 없는 응원을 다 해줬다는데 정말 서러웠죠. 그리고 그때 남편의 행동이 오히려 제게 악을 불어넣어줬던 것 같아요. 여관하다 안 돼서 파는 건물에 또 숙박업소를 해보겠다고? 아휴, 난 모르겠다. 솔직히 헛짓거리 같긴 한데 나중에 망했다고 물려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도장 찍었으면 끝이야. 그리고 그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라니 내 권리금이라도 좀 받아야겠는데 안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네? 어머님, 지금도 그렇게 저렴하게 넘겨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권리금까지요? 다 망해가는 거기에요? 그거야 파는 사람 마음이지. 뭐 네가 산다니 팔긴 한다만 망할 게 뻔한 거기에 내가 투자해서 이득을 보겠니 뭘 하겠니? 이제 팔면 끝인데 한 푼이라도 더 득을 봐야지. 안 그래 여보? 가족끼리 돈 문제는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거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정이 뚝뚝 떨어지는 반응을 보였던 건 시부모도 마찬가지더군요. 시부모는 남편과 똑같이 제 사업 계획을 비웃으면서도 바득바득 며느리인 제게 원래는 이야기도 없었던 권리금까지 다 받아내더라고요. 동생들과 상의한 끝에 미래를 위해 그 정도는 더 투자하자는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차저차 시모의 여관을 인수한 뒤 우린 큰돈을 들여 건물 내 외부를 싹 고쳤어요. 셋 다 본업을 쉬지 않으면서도 여기저기 검색도 하고 발로도 뛰어가며 숙박업소의 최신 트렌드와 동향을 수집하고 알아본 뒤에요. 그렇게 우린 숙박업소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동생들과 시간 조율을 하며 숙박업소 영업과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SNS에 홍보도 많이 하고 요즘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궁리를 한 덕에 점점 손님은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놀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저희 숙박업소를 많이 찾아줬고요. 회사 다니랴, 회사 일에 지장 가지 않게끔 남은 시간에 사업 운영하랴, 딸 챙기랴,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자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인지 우리 숙박업소는 대박이 났어요. 아, 이제 일을 하나만 하니까 살 것 같다. 이제 우리 딸하고 시간도 훨씬 많이 보낼 수 있겠어. 우리도 그래, 언니. 진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고생 많았어. 그치? 덕분에 전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고 사업 하나에만 집중하며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둘째도 부동산을 그만두었고 막내 또한 과일 가게를 온전히 제부에게 맡길 수 있었죠. 그러자 기가 차게도 남편이 은근슬쩍 제 벌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남편은 승승장구하던 저와 반대로 벌이가 점점 시원찮아지고 있었거든요. 당신도 알지? 요즘 주식시장 되게 안 좋은 거. 나 요새 손실이 너무 많아져서 직장에서 눈치밥 장난 아니게 먹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냥 당신 여관 나도 같이 운영해 볼까? 나 한 사람 더 껴도 수입 충분하잖아. 펀드 매니저는 철저히 실적 위주로 평가받는 직업이잖아요. 당시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진 남편은 월에 1, 2천은커녕 잘리네 마네 얘기가 나오고 있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에 큰소리 칠 땐 언제고 자기가 불리해지니 이제 와서 제 사업에 눈독 들이는 것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디 우리 셋이 힘들게 일군 사업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해? 그것도 우리가 사업한다고 할 때 그렇게 비웃던 사람이 당신이 처음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지? 당신 돈은 당신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확실히 하자고. 그리고 나도 그때 확실히 말했어. 내 사업에 군침 흘리지 말라고. 웃겨 진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기가 차서 거절했건만 남편은 몇 번이나 은근슬쩍 저를 회유하려고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갔더니 그 뒤부턴 자꾸 제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골프 연회비를 내달라고? 100 얼마? 회원권이 있어도 연회비를 매년 따로 내야 된단 말이야. 당신한테 100만 원 정도는 껌값이잖아. 껌값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100만 원짜리 껌 봤어? 그리고 당신 원래 돈 펑펑 잘 쓰잖아. 당신 돈으로 내. 그걸 왜 나한테 내달래? 말했잖아. 나 요즘 벌이 진짜 안 좋다고. 그럼 골프를 치지 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게 사실 어떻게든 손실 좀 메꿔보려고 내 돈으로도 투자를 잔뜩 했었는데 다 날려서. 그리고 그 돈 외에도
그동안 내가 하도 쓴 게 많다 보니까 모은 돈이 거의 안 남았어. 그러게 내가 벌 수 있을 때 잘 모아두라고 했지? 난 딸 생일 케이크 사는 돈도 아까워하는 사람한텐 100만 원이 넘는 연회비 못 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골프 연회비부터 시작해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며 대뜸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질 않나. 가족 회식을 제 돈으로 무려 인당 50만 원이 넘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하질 않나. 자기 수중에 돈이 없으니 사치를 제 돈으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야 얼마든지 쓰겠지만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저러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심지어 제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남편이 기가 찬 말로 제게 겁박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자꾸 그러면 나 확 집 나간다. 아빠가 갑자기 집 나가면 세빈이가 얼마나 불안해하겠어? 안 그래? 당신 애 가슴 멍들게 하고 싶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애를 가지고 그딴 말을 해? 그냥 나가. 아예 영영. 어차피 우리 사이 정이란 정도 다 사라진 거 이참에 갈라서면 되겠네. 뭐? 그냥 화나서 한 소리를 가지고 뭘 또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아이 됐어. 나 잘 거야. 어떻게 아빠란 사람이 애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그리고선 그냥 나가라고 하니 또 깨갱해선 그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벌이에 눈독 들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야 제가 성공하든 말든 관심 없어 했지만 시부모는 달랐죠. 당시 결국 시부의 사업은 버티고 버티다 망했었거든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재산도 그때 많이 날렸던 시부모는 남편과 똑같이 제 돈으로 호의호식을 이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식이 됐으면 효도를 해야지. 민크 코트 하나 사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결혼할 때도 제 생일 때도 과자 한 봉지 사주신 적 없으면서 왜 저한테 효도를 바라세요? 그것도 아들, 딸도 아닌 며느리한테요. 네가 성공한 건 다 우리 덕분이니까 그렇지. 내가 너한테 여간 안 넘겨줘서 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성공이나 할 수 있었겠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타다리 수수료 같은 거라도 따박따박 받고 싶은 거 그래도 가족이라서 봐주는 거야. 수수료요? 두 분이 우리한테 투자한 것도 아니고 건물을 저렴하게 넘겨주신 것도 아니고 권리금까지 다 받고 넘기셨는데 무슨 수수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설마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도장 찍으면 끝이라고요.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권리는 어머님 아버님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러세요? 저 앞으로는 그냥 두 분 전화 안 받을게요. 끊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른 전화라고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었건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 저는 시부모의 전화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그때쯤 전 진짜 이대로 못 살겠다 싶어 서서히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혼을 쉽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애미 너 집에 있지?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얼른 문 열어.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당장 문 열라고. 그렇게 제가 모든 요구를 거절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으니 시부모 중 특히 시모는 약이 바짝 올랐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시모는 남편도 회사 가고 딸도 학교에 갔던 어느 오후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때 전 저희 집에 놀러 온 둘째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시애미가 왔는데 문 좀 빨리빨리 열 것이지. 어? 애미 너도 동생도 와 있었냐?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그래 잘 됐다. 둘 다 들으면 더 좋은 얘기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사별한 사돈 처녀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 그냥 내가 사돈 처녀라고 부를 테니까 사돈 처녀도 잘 들어. 시모는 오랜만에 본 둘째를 보고 잠시 당황하더군요. 그러더니 차라리 잘 됐다며 입을 열었는데 대체 뭐가 잘 된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모 입에서 나온 용건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했습니다. 내 여관 다시 돌려다오. 네? 그거 원래 내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아니, 어머님, 5년 전에 이미 저한테 판 건물을 이제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전에 그러셨잖아요. 절대 못 물은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억지예요? 아유, 몰라. 억지고 뭐고 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내놔. 거기 내가 30년 가까이 운영했던 건데 당연히 내가 주인이지. 시, 싫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줄 알아. 어떡할래? 이혼할래? 나한테 순순히 거길 넘길래? 네가 우리 아들처럼 돈 잘 버는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돈처녀. 사돈처녀도 사별했으면서 사돈처녀 언니까지 이혼시키고 싶어? 시몬 다짜고짜 그 건물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별 타당한 법적 이유도 없이 완전 막무가내로 말이죠. 그러면서 딸을 볼모로 겁박했던 남편과 똑같이 저를 이혼시키네 만회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심지어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제 동생에게 저런 말까지 하는데 정말 뚜껑이 확 열리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속 시원히 소리쳤어요. 네, 선택할게요. 이혼할게요. 그럼 되죠? 뭐라고? 이혼한다고요? 돈 잘 버는 남자요? 아, 어머니 모르셨구나. 애 아빠요. 요즘 돈을 잘 버긴커녕 잘리네 만회하고 있어요. 실적이 완전 바닥을 기어서요. 게다가 요즘 투자 시장이 하도 불경기라 그 실적 가지고 잘리면 재취업도 어려울 텐데 제가 뭐가 하셔서 그 건물이랑 그 인간을 바꿔요? 우리 성준이가? 근데 애미 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본새가 왜 그 모양이야? 남편이 돈을 좀 잘 못 벌 수도 있지. 뭐, 이 인간?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너 애가 그렇게 속물이었니? 원래 아니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딱 어머님 아버님이랑 애 아빠 한정으로요. 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속물적으로 굴었는데 저라고 왜 똑같이 못해요? 저 안 그래도 저한테 물론이고 애한테도 짜게 굴었으면서 자기가 아쉬워지니까 저한테 빌붙으려고 했던 그 인간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혼해야 하나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용건 끝났으니까 가보세요. 제가 실실 웃기까지 하며 자기를 물먹이니 시모는 크게 당황한 것 같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바로 그때인가 보다 싶어 이혼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어안이 벙벙한 듯 어정쩡하게 서 있던 시모에게 이번엔 제 동생이 한마디 했어요. 저기 사돈 어르신, 아니 언니가 방금 이혼한다고 했으니 그냥 아줌마죠? 아줌마, 저는요 안 그래도 더 일찍 언니가 형부랑 이혼했으면 하고 바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언니 일이니까 언니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말은 더 안 했지만 제 눈엔 형부보다 저희 언니가 5조, 5억 배 더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줌마, 사별 같은 남의 상처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후벼파면요. 그 업보 다 고스란히 아줌마한테 돌아오는 법이에요. 아셨어요? 이것들이 지금 쌍으로?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워낙 우애가 깊어서 뭐든 합심하거든요. 여기 우리 막내까지 더해서 쌍쌍으로 더 무한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만 돌아가세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전이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이만 빠지렵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한바탕 퍼부어주고 시모를 쫓아내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간 후 전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도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은 허겁지겁 두 손부터 싹싹 빌기 시작했죠.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랬다고? 여보, 그게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 피해를 내가 봐야 돼? 우리 어머니만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 아니, 이 집안의 제일 큰 문제는 당신이거든? 처자식 위할 줄도 모르고 탐욕에 사치도 심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식 이용해서 겁박까지 하는 당신이랑 내가 왜 더 살아야 돼?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아주 잘 됐다 싶더라.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아, 세빈이한테 내가 아까 최대한 이해시켜줬는데 세빈이는 무조건 나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 자기가 뭘 하든 별 관심도 없는 당신이랑은 절대 살기 싫대.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한테 다달이 양육비도 줄 생각하고. 알았어? 여보, 나 진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진짜 이럴 거야? 가족이면 이럴 때일수록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은 내가 사업 시작한다고 한 5년 전에 그렇게 날 비웃었어? 당신 부모나 당신이나 똑같아. 하는 짓 전부 다. 자긴 자기 자식한테도 베풀기 싫어하면서 바라기만 하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건 전부 우스고 쉽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역지사지도 안 되면서 욕심만 가득가득한 데다 심보까지 못 대먹은 거 전부 다. 여보,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따끔하게 화낼게. 2번 다시 그런 짓 못하시게. 당신한테 사과도 제대로 시켜줄게. 잠깐만. 가장 큰 문제는 남편 본인이라고 분명히 말해줬건만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를 걸지 않겠어요? 그리곤 스피커폰으로 시모와 통화를 하는데 그 광경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집사람이랑 처제 보고 가셨다면서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지금 집사람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어머니 아버진 제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낳아준 거? 남들 다 해준 거 가지고 왜 평생을 그렇게 생색내세요? 그것 빼고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자기들 배만 불렸지 저랑 동생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이제 앞으로 늙어서 기저귀 찰 일밖에 없는 쫄딱 망한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설치고 다녀요? 성준이 너 지금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야? 너 지금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그럼 안 지나치게 생겼어요? 나 가뜩이나 요즘 회사에서 잘리기 직전인데 제가 지금 이혼당하면 어디 가서 집사람처럼 능력 있는 여자를 또 만나겠어요? 망했으면 입 닫고 조용히나 살 것이지 왜 우리 집사람 거에 군침 흘려서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드냐고요? 나 이혼당하기만 해봐요. 그땐 진짜 부모고 뭐고 나중에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쓸 줄 알아요. 당장 저희 집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이거 스피커폰이니까. 그래,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욕심만 들어서 그랬다. 늙으면 그냥 눈 감아야지. 아직 70밖에 안 됐건만 아들 녀석한테 똥기저귀 소리나 듣고 인생이 정말 서럽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네, 사과 잘 들었어요. 저는 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자기 부모에게 저런 막말을 하는 사람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남편은 자기만 살겠다고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저런 말을 해댄 거예요. 시모는 서러웠는지 울먹거리면서도 제게 사과를 하긴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대충 대답하고 끊었더니 남편은 화색이 되어 물었어요. 당신 지금 알겠다고 했다? 그럼 이혼 얘긴 없던 걸로 된 거지? 아니, 내가 사과 잘 들었다고 했지. 언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했어? 애초에 난 당신 엄마 사과를 듣든 말든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멋대로 판단하고 전화 걸었던 거잖아. 인간아, 아무리 네 부모님이 해준 게 없다지만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니? 그런 인간이 나중에 수틀리면 나랑 애한텐 얼마나 잔인하게 굴겠어? 난 조금 전 통화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이 더 굳건해졌으니까 헛쓰고 말고 그냥 도장 찍어. 알았어?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아. 저는 혼자 김칫국 먹고 있던 남편에게 단단히 못을 박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버티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평소에 하지도 않던 꽃선물도 하고
그 구두쇠가 없는 돈까지 쓴다고 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꽃다발 사왔어. 당신 꽃 좋아하잖아.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꽃도 사왔는데 향기 한번 맡아봐. 여보, 내가 낼 테니까 우리 주말에 가족 외식 갈까? 오붓하게 셋이 나가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면 분명 대화에 진전이 있을 거야. 진지게나 잘하지. 버스 떠난 뒤 이래봐 소용없거든? 하지만 이미 버스는 저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티나게 가식적인 남편의 모습에 딸마저 어색해 하더라고요. 심지어 돈 많은 며느리 잃을까봐 두려웠는지 시부모도 번갈아가며 제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번호까지 바꿔가면서요. 애미야, 꼭 끝까지 이렇게 냉정하게 나와야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서로 미우면도 좀 예쁘게 봐주면서 살고 그러는 거잖니. 앞으로 우리한테 월에 한 50만 원씩이라도 주면 우리가 그 이상은 정말 아무것도 안 바라마. 50이요? 제가 왜요? 이제 두 분은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그리고 50이라니 진짜 끝까지 정신 못 차리셨네요. 그 50은 두 분 자식한테나 달라고 하시고 저한테 그만 전화하세요. 신고하기 전에요. 두 분 자식들이 과연 용돈을 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결국 협의 이혼을 포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둘째와 조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친정으로 들어와서 말이죠. 당시 13살이던 딸은 좀 혼란스러워했었는데 오히려 평소 좋아하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자기 사촌 동생까지 있는 북적북적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니 딸의 정서는 더 안정되더라고요. 소송 중 남편은 계속 친정에까지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재판에서 패소해 저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법원은 이혼 여부도 아이의 양육권 문제도 모두 제 손을 들어줬으니까요. 저는 꽤나 괜찮은 재산 분할을 받았고 다달이 아이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길었던 소송이 끝난 것이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전 여전히 딸과 친정에서 살고 있어요. 언니, 우리 다음 달에 부모님 모시고 바다나 놀러 갈까? 막내네도 같이. 좋지. 엄마, 아빠, 바다 괜찮으세요? 그럼 좋지. 매번 너희가 돈 냈으니 이번엔 우리가 여행 경비 대마. 에이, 엄마 또 서운한 소리 하신다. 엄마 딸도 돈 잘 벌거든요. 맞아요, 엄마. 두 분이 절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론 평생 저희가 갚는 은혜만 받고 사세요. 매일 남편과 돈 문제로 예민하게 나를 세우며 살다 부모님과 둘째, 우리 딸과 조카 이렇게 여섯이서 재미나게 살고 있으니 요즘엔 정말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좋고 홀가분한 이혼을 왜 이제 했나 싶을 정도로요. 엄마, 나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 한 분 전해주지 말고 차 조심하고. 알았지? 엄마가 진짜 안 태워줘도 괜찮겠어? 내가 앤가 뭐. 대중교통 타고 갈 수 있어. 저는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번씩 중학생 딸을 남편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직장에서 잘리진 않았지만 매일 눈칫밥을 먹으며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와 시부모와도 모두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고모한테 엄청 사정사정해서 고모 돈으로 투자를 했었대. 근데 그걸 전부 날려버려서 고모가 아빠 뺨까지 때렸다더라. 아빠 그 얘기하면서 막 울먹이던데?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빠 못 믿겠다고 집담보로 대출받고 남은 재산 다 끌어모아서 다른 사람 통해서 투자를 했었대. 근데 그것도 다 날려서 살던 집도 팔고 작은 데로 이사하셨대. 그때 아빠한테 아빠 혼자 살고 있는 전셋집 팔고 돈 합쳐서 조금이나마 큰 집으로 가자고 하셨다더라. 근데 아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맡겼다는 걸 처음 알았었대. 그래서
그거 듣고 완전 삐진 거지 뭐. 자기가 실적 좀 쌓게 투자해 달라고 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자길 배신한 거라나 뭐라나. 그래서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도 안 받고 있다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나한테 혼자 사니까 외롭다. 가족끼리 단란하게 외식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소리에 에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좀 짜증나. 그렇게 후회할 거면 진작 잘하지. 그렇게 돈에 인색하던 시부모는 삐진 남편에게도 외면당하고 아직 시집 안 간 시누이에게도 효도 좀 하라고 강요했다가 시누이에게도 외면당했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둔 셈이죠. 게다가 전 남편은 아직도 저에 대한 미련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과 재회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딸에게 저런 말을 드렸을 땐 이렇게 문자를 보내버렸죠. 당신 애한테 가족들끼리 결혼했느니 어쨌느냐는 하소연 좀 그만해. 애가 다 커 보여도 아직 중학생인데 애 정서에 안 좋아. 그리고 자꾸 나랑 다시 살고 싶다는 뉘앙스 애한테 다시 풍기면 그때 면접 교섭권이고 뭐고 애도 못 만나게 할 줄 알아. 애가 그래도 마음이 약해서 자기 아빠라고 당신 만나주고 있는 건데 계속 그러다간 당신 딸한테도 버림받는 수가 있다. 통화도 하기 싫어서 그냥 문자로 남기는 거지만 또 내 귀에 이런 소리 들렸다간 각오해라. 어? 딸의 말처럼 있을 때 좀 잘하지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네요. 저는 전 남편과 시부모가 단순히 탐욕스럽기만 해서 이혼한 게 아니었어요.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던 오만함,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다른 가족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던 이기심, 원하는 게 있으면 억지를 써서라도 남의 것을 뜯어내고 싶어 하던 못된 탐욕과 아나무인인 성격,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겁박까지 하던 무서운 모습, 그 모든 것에 정이 떨어지고 우리 딸을 더 이상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이때다 싶어 탈출을 결심한 거죠. 그리고 다행히 전보다 훨씬 밝고 의젓하게 자라주고 있는 우리 딸을 보면 역시 그때 제가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동생들과 저희 숙박업소 사업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 별다른 아픈 것 없이 정정하시니 이렇게만 쭉 살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 싶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의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 생각이에요.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내고 계신 많은 분들처럼요. 여러분, 재물은 딱 인생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만 여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점점 돈에 몸과 마음을 잠식당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악마에 잠식당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제 전 남편과 전 시부모와 달리 돈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돈에 이용당하고 휘둘리는 삶 말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